대외 무역회사 관리자로 있던 한 북한 남성, 무역 일을 하다 보니 중국 출장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모습에 늘 뭔가 이상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이 남성은 딸이 장염으로 고생하자 정말 어렵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처방은 고작 소금물 먹이라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체제의 삶에 비관하고 결국 탈북을 결심했는데요. 남한 도착한 그는 남한의 한 병원에서 놀라운 일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준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외무역회사에서 관리자직을 맡아 일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사회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와 가족은 평양 시내에서도 상류층에 속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 좋은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체제의 틀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특권을 누리는 대신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북한 체제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해외 무역 업무였습니다.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출장을 다니며 물자를 들여오고 북한산 물건을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화를 다루는 일도 많았고 외국 문화를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른 북한 주민들이 평생 구경하지 못할 수입품들을 제 손으로 사고 팔며 체제의 허점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았겠네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평양에서 아무리 특권을 누린다 해도 우리가 살던 환경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전기는 자주 끊겼고 수도가 멈추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도 체제의 통제를 위해 던져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 하준이가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배급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체제를 비판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가족의 생사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유리창처럼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한 번만 실수해도 우리 모두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누군가는 장마당에서 한국제 라디오를 구입해 듣다가 발각되었고 또 누군가는 술자리에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체제가 요구하는 충성은 끝이 없었습니다. 매주 정치 강연에 참석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도 자아 비판 모임에 나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회의에서 수령님의 지시에 다소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상사는 저를 질책했고 저는 한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특권을 누리는 삶은 체제에 완벽히 속박된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조차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말 조심하라고 저를 타일렀지만 사실 그 감시망은 가족 내부에도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제의 충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를 감시해야 한다는 아이러니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끼리도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는 환경은 점차 우리 관계를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대외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번 중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고는 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도착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겉으로 드러나는 감시나 억압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스럽고 경계하며 걷는 것이 당연했기에 이 광경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형마트였습니다. 저는 업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 동료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골랐고 계산대 앞에서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북한의 현실을 떠올리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쌀 몇 그램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배급받은 음식이 썩어 있어도 그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먹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평양으로 돌아간 후에도 괴롭혔습니다. 제 사무실에 쌓여있던 식료품 상자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불량품들이 떠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불량품조차 주민들에게는 배급되지 않는 현실은 차라리 잔혹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중국에서 본 풍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체제가 계속 옳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내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이 체제를 위해 일하며 유지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 질문이 저를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루하루 체제의 충성을 다짐하며 살아가던 제게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온 건 딸 하준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워낙 혹독하고 집안 온도가 낮아 감기 정도는 흔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하준이는 고열과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축 늘어진 채로 엄마 품에 안긴 딸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하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병원을 간다는 건 기대와 무력감이 섞인 일이었습니다.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약이 없으니 사람들이 병원에 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준이를 간단히 살펴본 후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염입니다. 약이 없으니 쌀뜨물에 소금을 타서 먹이세요. 열이 더 나면 병원에 다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딸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아픈데 약이 없다고요? 그게 끝이라고요? 저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의사에게 애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권층이라고 해도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끔찍한 상황이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약해졌고 눈꺼풀은 무겁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준 씨,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준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체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해. 제 말에 아내는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탈북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배반하는 것은 곧 가족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준이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모두 이 체제를 떠나야 해. 아내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제 결심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탈출 경로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무역 업무를 하며 쌓아둔 외화를 활용해 브로커를 찾았고 그와 접촉해 탈출 루트를 설계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중국으로 탈출시킨 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는 체포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컸지만 성공한다면 한국에 도착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의 밤은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겨울의 칼바람이 두만강을 가로지르며 우리의 얼굴을 스쳤고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발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군사초소를 피해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등에 업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삐걱거렸고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멀리서 북한군의 경계등이 깜빡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강을 건넌 순간 발밑에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내와 하준이를 잡아당겨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지만 이제 우리는 북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는 여전히 긴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탈북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었고 발각되면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을 때 저는 하준이와 아내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이제는 진짜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비행기 창문 밖으로 낯선 하늘과 풍경을 보며 계속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온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느껴진 공항의 규모와 활기는 한눈에도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곳은 깔끔하고 질서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우리가 탈북민임을 알고도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올 때마다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경계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와서 본 풍경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넓은 활주로, 전광판에 나오는 수많은 항공편 정보,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친절한 안내문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내와 딸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계속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특히 하준이는 아빠, 여기 너무 넓어서 끝이 안 보여요? 라고 말하며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딜 가나 통제받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받던 사상교육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를 떠올렸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헌법에 쓰여 있는 기본권과 자유의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억압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원의 강사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식, 경제 활동, 그리고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을 때 저는 내내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가 사람 위에 있었고 개인의 권리나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반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착 교육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한국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방문할 곳이 기대됐습니다. 안내 직원은 우리를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 중 하나인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 김일성의 이름이 붙은 금강산 외에는 허락된 자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악산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고요하고 웅장한 자연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도 금강산과 같은 명산이 있었지만 철저히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금강산은 외국인 관광객과 선전용으로만 사용됐고 정작 북한 주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설악산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산책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연조차 체제의 일부로 묶여 있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처음으로 그렇게 걸으며 긴 여정을 뒤로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 정상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 자체가 거의 없었기에 이런 경험은 생소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서서히 움직이며 설악산의 절경을 보여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은 한동안 가슴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머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서서 산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준이는 손을 뻗어 바람을 느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산하면서 우리는 산길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서로를 돕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앉아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이 이어졌지만 이곳 사람들은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을 떠나는 길, 나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걸어갈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 억압이나 감시가 아닌 자유와 여유가 흐르는 이곳은 제가 그토록 바랐던 세상이었습니다. 설악산 방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느꼈던 평온함과 웅장한 자연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적응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임시 거처는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집구조였습니다. 물과 전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고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언제든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경제 시스템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이 필요한 경우 집에 쌓아둔 현금을 사용하거나 장마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물건을 거래해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은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플라스틱 카드 하나만으로 물건을 사고 송금을 하고 심지어 현금을 꺼내기도 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외환은 간부나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었고 평범한 주민들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몇 가지만 제출하면 바로 통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경험했던 평양 지하철은 대중교통보다는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전동차 내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전 문구로 도배되어 있었고 지하철을 타는 행위 자체가 감시를 받는 기분을 들게 했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시스템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한동안 플랫폼에 서서 전동차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도착했고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전동차 내부는 깨끗했고 승객들은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북한의 지하철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에 나는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우리는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또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이 정렬되어 있었고 상품 하나하나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기본이었고 상품을 선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려면 흥정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체제 감시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하고 자유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하준이는 과자 코너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는 걸 다 먹어도 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준아,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야지. 그래도 여기선 네가 좋아하는 걸 직접 고를 수 있어. 북한에서, 특히 평양 밖에서는 물건을 고르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려면 끝없이 줄을 서야 했고 공급이 끊기면 언제 다시 배급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낯설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생존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고 감시의 눈을 피해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더 나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율성과 존엄성을 되찾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첫 직장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무역회사의 작은 자리였지만 북한에서 쌓았던 경험을 살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결과는 며칠 후에 통보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체제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환경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딸아준이는 한국에 온 이후 가장 빠르게 적응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하준이는 한국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준이에게 낯선 한국 문화를 하나씩 알려주는 모습은 제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처음으로 학예회에 나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아이가 체제 선전을 위한 행사를 강요당했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재능을 표현하고 그걸 부모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준이가 이곳에서 진정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의 꿈조차 체제가 정해주는 것이었지만 이제 하준이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회사로 출근했고 아내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과의 작은 대화조차도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지역 모임에 참석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탈북민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공원이나 도서관에 갔고 때로는 근처 카페에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존을 위한 일에만 매달렸던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부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진료로 딸의 감기를 금세 치료할 수 있었고 배달 음식은 집까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약을 구하지 못해 쩔쩔맸고 음식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제가 탈북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라는 눈치였지만
금세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겪은 위험한 탈북 과정과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중해줬고 이 자리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북한에서 겪었던 시간들이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억압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기억,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택.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제가 속한 이 새로운 사회에 기여하며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느낍니다. 과거의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까지 평양에서 당 조직지도부 과장으로 일했던 오태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평양 고위 간부들의 실체와 그들의 부패한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양 낙랑구역의 30평형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과장급이었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낡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최고위 간부들의 호화로운 벤츠 행렬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특히 조직 지도부 부부장들은 새벽부터 의전 차량과 경호 차량까지 대동하고 다녔어요. 제가 처음 분노를 느낀 건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이 심한 폐렴에 걸려 평양의료원을 찾았는데 의약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한 부부장의 손녀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수입한 고급 항생제를 처방받는 걸 직접 목격했죠. 매주 토요일이면 최고위 간부들은 모란봉구역의 특별 공급소에서 수입 식료품을 받아갔어요. 제가 업무차 한번 들른 적이 있는데 진열대에는 프랑스 와인, 스위스 치즈, 노르웨이 연어 같은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제일백화점에서 겨우 중국산 공산품을 살 형편이었는데 말이죠. 또 한 번은 문서 전달차 삼지연의 한 특각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수영장, 사우나는 기본이고 골프 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서방에서 수입한 위성 TV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습도 봤죠. 그들의 자녀 교육도 달랐습니다. 제 아들은 평양기계대학에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스위스나 중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할 때도 실력이 아닌 부모의 권력으로 들어갔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들의 뇌물수수였어요.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본 서류들 중에는 수십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동안 그들은 외화벌이 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죠. 매일 밤 퇴근할 때면 창광거리의 호화로운 아파트 불빛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인치 중국산 TV로 노동신문을 읽어주는 아나운서의 뉴스를 보면서 고위 간부들은 외국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선 끔찍한 진실이었는데 당 조직 지도부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목격한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는데 제가 직접 본 서류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자금은 무기거래에서 나왔어요. 제가 2016년에 우연히 보게 된 비밀 문서에는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무기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거래 대금의 결제 방식이었어요. 돈은 먼저 홍콩의 위장무역회사로 입금됐습니다. 이 회사는 겉으로는 수산물 수출입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당 고위 간부들이 운영하는 자금 세탁 창구였어요. 이 돈은 다시 마카오의 카지노를 거쳐 중국 선양의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죠. 외화벌이도 심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중 95%를 당 자금으로 착취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월 1,000달러 이상을 벌었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고작 $50 정도였죠. 뇌물 문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뇌물수수 규모만 해도 월 평균 $50,000가 넘었어요. 승진이나 좋은 보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비스라는 이름의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뇌물 수수 내역을 정리한 검은 장부도 있었죠. 한 무역회사 지배인이 $200만 뇌물을 바치고 대외경제성 부상으로 승진한 걸 목격했어요. 이 돈은 중국 단둥의 은행을 통해 전달됐는데 저는 우연히 그 거래 내역이 담긴 USB를 발견했습니다. 군부 내에서의 부패도 심각했어요. 실제 가격의 3배에서 5배를 부풀려서 계산했고 차액은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자녀들의 유학 자금과 호화로운 생활비를 충당했죠. 평양 시내 곳곳에는 이면 사무소라는 게 있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중 한 곳의 실체를 알게 됐죠. 이런 부패의 실상을 보면서 매일 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제가 평양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례도 있는데 특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미영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미영이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무용수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졸업 공연을 직접 봤었는데 정말 재능 있는 예술가였어요. 2016년 겨울 미영이는 갑자기 당 정치국 위원들의 술자리에 불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동원 문건을 직접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지시였죠. 평양호텔 특별객실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일은 지금도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미영이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호텔 뒤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공식 기록은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제가 본 부검 기록은 달랐어요. 온몸에 멍자국, 실혈, 그리고 더 끔찍한 흔적들. 하지만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미영이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본 비밀 문건에 따르면 매년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이 고위 간부들의 향락에 동원됐습니다. 예술단, 접대원, 안내원, 다양한 명목으로 불려나갔고 거부하면 그들과 가족들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죠. 농장에서의 착취도 끔찍했어요. 2016년 가을 제가 양강도의 한 협동농장을 감찰했을 때의 일입니다. 주민들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렸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수확물의 90%는 당 간부들의 비자금으로 빼돌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농민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감자 몇 개를 훔쳤다가 공개 처형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의 7살 된 아들이 아버지의 처형장에 끌려나와 지켜봐야 했죠. 인민의 재산을 훔친 죄라는 게 그의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어요. 평양 시내 건설 현장의 실상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여명거리 건설 현장에서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동원됐어요. 안전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시멘트를 나르고 30층 높이에서 철근을 운반했죠. 현장을 감찰하던 중에 한 15살 소년이 추락사하는 걸 목격했어요. 당국은 혁명 정신이 부족했다며 오히려 유가족들을 처벌했습니다. 외화벌이 사업소의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어요. 중국 접경 지역의 의류공장에서는 16살 소녀들이 하루 15시간씩 재봉질을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당했고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월급은 고작 $3. 나머지는 모두 당해 자금으로 들어갔죠. 군부대대 인권 유린도 심각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병사들이 장성들의 별장 건설에 동원되고 있었어요.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동상자가 속출했지만 치료는커녕 군인 정신이 부족하다며 처벌만 가혹해졌습니다. 육아원의 실상은 더욱 비참했어요. 평양 근교의 한 육아원에서는 국제 지원 물품을 착복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빼돌려 영하의 날씨에 아이들을 방치했고 지원받은 식량과 의약품은 시장에 팔아 착복했어요. 이를 고발하려 한 보육교사는 다음 날로 실종됐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매일 목격하면서도 저는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어요.
제 조카가 갑자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단지 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데 조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면서 봤던 수많은 비리, 문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미영이의 죽음, 착취당하는 주민들, 굶주리는 아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탈북을 처음 생각한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한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새로운 명단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럿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의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아내에게 탈북 얘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내의 말도 이해가 갔어요. 30년간 평양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건 너무나 큰 모험이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들,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요. 한 달이 지나고 아내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학생인 아들을 설득하는 건 의외로 쉬웠습니다. 그 아이도 이미 체제의 모순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 저도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비 과정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탈북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몰래 모아둔 외화와 아내의 금반지들을 현금화했어요. 국경 통과에 필요한 뇌물도 준비해야 했죠. 매일 밤 보안 검열을 피해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였어요. 낮에는 여전히 당 간부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죠. 탈북 경로를 알아보는 것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국경 경비 상황, 순찰 시간, 안전한 도강 지점,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당 간부라는 신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업무차 여러 지역을 다닐 수 있었거든요.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드디어 탈북 날짜를 정했습니다. 10월 15일,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죠.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혹시라도 누가 눈치챌까봐 두려웠거든요. 출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평양에서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탈출 당일 저희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시 검문소는 제 신분증으로 무사히 통과했지만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자강도로 향하는 길에만 3개의 주요 검문소가 있었고 불시 검문도 수시로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검문소에서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차량 트렁크 검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미리 준비한 당 중앙위원회 특별 지시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긴급한 당 업무 중이라고 하니까 검문을 포기했어요. 그때 식은땀이 흘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 검문소가 정말 위험했어요. 마침 그날 고위 간부, 도주 사건이 있었다면서 모든 차량을 철저히 검문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부장급 간부의 친척으로 위장했죠. 검문소장에게 슬쩍 $100를 건네면서 장군님 생신상에 쓸 특별 물품을 운반 중이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통과시켜 주더군요. 가장 긴장됐던 건 3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이미 저희의 도주 사실이 발각됐을 시간이었거든요. 멀리서 검문소가 보이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반대편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를 도와주기로 한 협조자들이 일부러 만든 소동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는 검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말 아찔한 추격이 시작됐어요. 군용 차량 2대가 저희를 쫓아왔죠. 산길로 접어들어 최대한 속도를 냈지만 계속 뒤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요. 평소 업무용으로 쓰던 무정의로 가짜 상황을 만든 거죠. 방금 도주 차량 발견, 신의주 방면으로 도주 중이라고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추격하던 차량들이 방향을 틀어 신의주 쪽으로 향하는 걸 백미러로 봤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국경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국경 경비대 내부 협조자를 만났는데 그가 한 말에 다시 긴장하게 됐어요. 방금 특별 순찰조가 내려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못 갑니다.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평소 지뢰가 많아서 경비병들도 잘 가지 않는 좁은 산길이 있다고 했죠.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지뢰밭을 통과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지금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협조자가 알려준 대로 철사로 지뢰를 탐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전진했어요. 30m 거리를 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아들은 계속 땀을 흘렸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배가 오지 않은 거예요. 강물은 차갑고 깊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었어요. 뒤에서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직접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모두 수영을 할 줄 몰랐기에 제가 2사람을 번갈아가며 등에 업고 건넜어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3번을 왕복하는 동안 온몸의 감각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강을 다 건넜을 때는 이미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꼭 안았고요. 우리는 살았다.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맞이한 건 검문이 아닌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정착지원 담당관이 제 가족의 짐을 직접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이 한마디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첫 문화 충격은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간부조차 늘 윗사람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런 소통 문화는 상상도 못했죠. 하나원을 수료하고 받은 정착지원금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이 착취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지원해주다니 이게 진정한 국가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난방이 자동으로 되고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게 신기했죠. 특히 밤에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양 간부 아파트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인터넷 문화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 유튜브를 봤을 때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일반 시민들이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이게 바로 민주주의구나 싶었습니다. 대형마트에 처음 갔을 때 아내가 물건값을 깎으려고 했다가 당황했죠. 가격이 정찰제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흥정이 일상이었는데 정직한 거래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준비를 하면서 많이 놀랐답니다. 도서관에서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전 세계 지식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공부구나 하더군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본주의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이게 한국의 저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선거 문화였어요.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모습. 북한의 100% 찬성 선거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유. 이 한마디가 주는 벅찬 감동을 이제 알겠어요. 두려움 없이 말하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반도체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더군요. 세계 1위의 반도체 강국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평양에서는 조선의 힘을 외쳤지만 진정한 국력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특히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견학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TV나 냉장고 조립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더군요. 평양과학기술전당이 얼마나 낙후된 건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모습은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쇼핑을 하고 여기서는 전 세계 정보가 손안에 있다니 말이죠. 전기차를 처음 봤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석유가 부족해서 차량 운행도 제한적인데 한국은 이미 전기차 시대로 진입했더군요.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래구나 싶었어요. 또 놀라운 건 우주 기술이었어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허세를 부리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달 궤도선을 쏘아 올렸더군요. 이게 바로 진정한 과학 기술이구나 싶었습니다. 5G 통신망도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도 제대로 된 통신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당연하듯 깔려있죠. 화상통화로 전 세계와 실시간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정치를 토론하고 SNS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며칠 전에는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를 보호하더군요. 대통령이 시민들 앞에서 공개 연설하고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 북한의 수령 중심 체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감동적이에요. 전기차 보급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탄소 중립 정책까지 북한이 석탄 화력발전소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의식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교통질서 준수까지 모든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법과 제도가 아닌 시민의식으로 움직이는 사회,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날부터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늘 새롭고 신기하고 감회롭고 이 사회에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하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2300만 동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제가 당 조직 지도부 과장으로 일하면서 본 진실은 철저한 기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선전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국가이자 경제대국입니다. 평양에서 당 간부들이 누리는 특권보다 이곳 일반 시민들의 일상이 더 풍요롭고 자유롭습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죠. 북한의 성분 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두려움 없이 눈을 뜹니다. 새벽에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죠.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도 이런 자유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부모님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예요. 특히 북한의 간부들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이걸 깨닫는데 저는 5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 계신 분들은 더 빨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 강국으로 성장했죠.
이제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 더 큰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에 제 남은 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보답이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 가치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언젠가 꼭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 가치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